4. 전환사체의 발행에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전환사체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신주 인수권 부사체에 관한 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주 인수권 부사체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 지문 1번과 3번이 일반 사체에 관한 것이라면 지문 4번, 5번은 특수 사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번은 이 전환 사체의 발행에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전환 사체라는 것은 이 주식과 연계되어 있는 사체이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말하듯이 결국은 이 전환 사체의 발행이라는 것도 이 사실상 신주를 발행한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 사체가 신주와 유사하다는 이런 특성 때문에 전환 사체를 신주 이수권부 사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잠재적 주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5번은 신주인수부 사체 발행 무효 소의 기간이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에 대해서도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이제 유추 적용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이 신주 인수권부 사체 발행의 무효에 대해서 제소기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신주 발행 무효의 소는 이제 6개월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체를 발행했을 때 여기에 뭔가 무효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면 이 6개월 기간 내에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지금 이제 지나온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또 이벤트가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지나간 시점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에 붙어 있는 이 신주인수권,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해서 이 시점에 전환사체에 기인한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해서 이때 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체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기한 신주 발행이 이때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한번 사체 발행 무효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다툴 기회가 있다가 기간이 경과해서 이제 다투지 못하게 됐는데, 두 번째, 이 사체에 붙어 있는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해서 신주 발행을 하면, 그럼 이 신주 발행 자체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 요소를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둘 다 이제 독립적인 이벤트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그렇다. 사체 발행 무효하고 그 사체와 관계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신주인수권 그걸 행사해서 신주 발행하는 거 어디까지 독립적인 거니까 이 뒷시점에 신주 발행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신주 발행 무효의 소가 되는 거죠. 예, 이것도 6개월의 이제 제소 기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이 두 개가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자에 뒤에 있는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진행을 하면서 이 무효 원인을 다툴 때 그러면 예전에 다투지 못한 사체 발행 무효 이 사유를 이 뒤에 있는 이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게 이제 사체 발행을 1번, 신주 발행을 2번이라고 하면 2번 소송을 할 때는 1번에 관한 무효 원인을 다툴 수 없고 2번 소송에 관한 이 고유한 무효 사유만 다툴 수 있다 해서 이 고유한 무효 사유, 즉 후자의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
그 앞전에 놓쳤던 사채 발행의 무효 사유는 제기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보유하던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반드시 신주를 배정할 필요는 없다. 2. 흡수합병 시 소멸회사가 보유하던 존속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승계하는데 존속회사는 이를 합병 등기 후 6개월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네, 46번 문제는 이제 합병에 관한 문제죠. 이 합병이라는 것은 꼭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도 가능합니다. 이 두 회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합병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새로 생기는 회사가, 새로운 회사, 정말, A도 아닌, B도 아닌, 이 새로운 회사, C라는 회사가 되면 신설 합병이라고 그러고요. A와 B가 합치는데 이제 B가 없어지고 A만 덩치가 커진 채 살아남으면 이것은 이제 A가 B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흡수 합병이 주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문도 흡수 합병을 묻고 있는데, 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해서 합병이 되면은 A 회사의 주주는 뭐 여전히 뭐 지위, 일단 법적 지위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B 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B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데 B 회사가 사라지니까 B 회사의 주식도 효력을 잃겠죠. 그래서 주주는 여기 B 회사의 원래 주주들은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A 회사는 이 B 회사를 흡수하는 대가로 B 회사의 주인인 B 주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는 옛날에는 이게 A 회사의 주식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A 회사도 A 회사의 주주가 되고, 주주였고,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B 회사의 주주는 A 회사의 신주를 받음으로써 B 회사의 주주가 되는, 그래서 똑같은 이제 회사의 똑같은 주주가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 회사의 주식으로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금액이라든지 단주가 발생한다든지, 또 A 회사가 자기 A의 어떤 자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주를 발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할 때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억지로 발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법 개정에서는 종래 합병 대가가 흡수법인, 존속법인의 주식으로 신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523조 3호 4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기 주식으로 발행 대가를 합병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그리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현물을 주는 것도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금전을 주고 합병을 하는 경우를 현금 합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금 합병을 하게 되면 A 회사는 B 회사의 주주에게 돈을 주게 되니까 B 회사의 주주는 이제 B 주식도 없고 A 주식도 받지 못하니까 이 회사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 거죠. 현금 합병을 하지 않고 정통적인 합병을 하면 이 주주가 남아서 A 회사 주주와 함께 또 여러 가지 회사와 회사의 운명을 함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문 1번 반드시 신주를 배정할 필요 없고 현금이라든지 흡수합병 법인의 자기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가로 받을 수가 있다. 2번 소멸회사가 보유하던 존속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A가 B를 합병을 해서 흡수합병을 했는데 B가 마침 A 주식을 많이 사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 B 회사의 자산 중에 상당한 비중을 이 A 회사 주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B가 A 속으로 들어오니까 B가 가지고 있던 A 주식도 A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A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A 주식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 주식이 되죠. 원래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면 뭐 배당 가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상법에서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원칙적인 자기 주식 취득 규정 이외에 341조의 2라고 해서 이제 특정 목적 때문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341조의 원칙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사의 합병, 즉 A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취득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들고 있거나 보유를 해도 되고, 계속 보유해도 되고, 또 적절한 시점에 처분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 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때는 6개월 내 처분 의무라는 걸 규정을 했어요. 자기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기한을 주고 빨리 팔아버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 제약 없이 자기 주식을 보유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하라라고 이제 규정이 바뀌게 된 겁니다. 3. 흡수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네, 3번 질문은 이제 합병의 대가로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다시피 이제 큰 존속회사가 이 A 회사가 B를 흡수를 했을 때 이 B의 주주에게 뭘 주기로 했냐고 하면은 이 A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AA라고 할까요? 예. AA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B 회사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주식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큰 규모의 우리 모회사 주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되냐고 하면은 상법 342조에 의해서는 이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이 모자회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모회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자회사는 이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 회사가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는 A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B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거짓말처럼 이렇게 일종의 거짓말이 되는 건데, 상법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이 합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된다, 예외를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 342조의 이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주식을 A가 취득해서 자기가 흡수하고자 하는 B 회사 주주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도 맞는 말이죠. 4.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이미 소멸하는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 없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합병할 수 있다. 네, 이제 4번 질문은 이제 합병을 간소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합병은 이제 주주총회의 또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특별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배관계가 한쪽으로 완전히 편중이 돼 있어서 거의 자신의 회사와 다름없는 100% 자회사와 다름없는 회사를 합병할 때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용과 효율성을 좀
경제적으로 하자라는 관점에서 상법은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이 계속 헷갈리는데요. 간이합병은 이 소멸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소규모 합병은 이 존속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면 크게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게 간소화되느냐 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수치는 얼마다? 100분의 90이다. 그래서 소멸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뭐 총주주가 동의해서 뭐 주총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100분의 90% 이상을 장악당하는 회사가 있다.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는 지금 상태나 들어가는 거나 지배당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주총 승인을 하느니 그냥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소규모 합병은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전체 자산이 이렇게 큰데, 순자산이 큰데 그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더라. 그런 자잘한 합병까지 다 주총에 올려야 되겠냐? 그냥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를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흡수당하는 회사는 간이 합병을 할 것이고, 흡수하는 회사는 이제 소규모 합병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질문은 지금 소멸회사, 즉 간이 합병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27조의 1항에 따라서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의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 합병의 효과로서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다. 네, 5번 질문은 이제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합병의 효과는 뭐다? 포괄적 승계다. 영업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별로 특정 승계가 영업양수도 같은 경우에 이 자산들이 모인 영업이 넘어가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데, 합병은 인격의 합의로 일어나는 이제 포괄적 승계라서 모든 것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그렇게 승계되는 권리는 사법상의 관계, 공법상의 관계 모든 것을 포함을 한다. 성질상 이전하지 않는 거 이런 것 제외하고는 다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A는 발행주식 총수가 만주인 비상장 주식회사인 갑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A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그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갑회사와 약정하였다. 이후 갑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B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퇴임한 A가 보유하고 있던 갑회사 주식 1000주를 매수하고 1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갑회사의 주식 250주를 보유한 C와 50주를 보유한 D는 공동으로 위와 같은 갑회사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고, 갑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는 제소 청구서를 보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갑회사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C와 D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네, 52번 문제는 대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 소송이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위 소송처럼 원래 소송을 제기해야 될 사람이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상법에서는 이 대표 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주로 이사를 통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요, 이사에게 많은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책임 중에는 회사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해서 자기가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하고 또 이사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 비율의 지분을 가진 주주, 상법상 이제 비상장 회사에서는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향해서 왜 너 지금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빨리 책임을 추궁하라라면서 이 제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좀 넣으라고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수수방관이다. 수수방관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주가 회사가 이제 아니면 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소 청구는 뭔가 명확해야지 회사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말을 여차하자 뭐 소송을 제기할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 주냐고 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30일 정도 기다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이제 관련된 걸로는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죠. 이 A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이 갑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갑 회사가 후환값을 쳐주겠다. 네가 퇴직할 때에는 후환값을 쳐주고 내가 발행한 주식을 대사겠다라고 했으니 이게 이제 자기 주식 취득 약정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약정은 A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 했는데 실제 취득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신임으로 와서 B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되죠. 이 B가 한 취득은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것이라서 더더욱 무효인 자기 주식 취득 약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여기서 처음에 주주들은 자기 주식 취득을 위법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341조 사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었는데 399조 일반적인 이사의 배상 책임으로 실제 소송에서는 399조를 이유로 소송을 합니다. 회사에 제소 청구한 것은 341조고요. 아무래도 이제 399조가 더 넓으니까요. 자기 주식 취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유도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399조로 가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1. C와 D가 피고를 대표이사 B로 특정하고 그를 상대로 제소 청구서의 기재와는 달리 상법 제39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네, C와 D가 이제 C 같은 경우는 전체 총배당 주식수 만주 중에서 C는 250주, D는 50주, 합치면 이제 300주라서 3%가 되죠. 그러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를 넘기니까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대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대표이사 B로 특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배당 가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위법 행위는 이 새로 선임된 이 B가 했기 때문에 이 B를 피고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죠. 다만 이 A를 피고로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이제 약정을 한 것인데 일단 전체적인 이사로서의 어떤 업무 위반을 자기 주식 취득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잘못한 것이다. 자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쪽 편에서는 카페사를 대표해서 한쪽 편에서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퇴직 시에 매수, 자기 주식 취득 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약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미에서는 이 A가 한때 이사였던 자,
즉 퇴임 이사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A를 피고로 넣는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소 청구를 회사에게 일단 1차적으로 너희가 먼저 한번 소송을 해봐라 라고 주주가 요청을 할 때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서면을 이제 제소 청구서라고 하는데, 처음에 제소 청구서에는 이사가 341조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주주들이 직접 나서서 대표 소송을 제기할 때는 399조를 이유로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적법하냐라는 문제인데요.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면 이게 좀 명확하게 책임 발생 원인 사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회사 내부 사정을 주주들이 언제나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개략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구체적으로 특정할 가능성만 있다면, 그래서 그때는 대표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 즉 개략적이더라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은 제소 청구서에는 조금 대략의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2. 소가 제기된 이후 갑 회사가 1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100 밀의 주식 병합을 하였다면 1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뒤는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나 제소 청구 시에 제소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D의 원고로서의 지위는 적법하게 유지된다. 3. C. D가 주주의 지위를 변론 종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될 것이므로 각하 판결 선고 이전에 갑 회사가 소송 참가를 신청하였더라도 그 참가는 부적법하다. 네, 이번 3번 질문은 사실 굉장히 소송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 정한 절차대로 잘 요건이 충족되었냐를 따져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 회사가 100대 1의 주식 병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500원짜리 100주를 합쳐서 5만원짜리 한 주로 이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00주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령 50주를 가진 사람들은 0.5주를 받아야 되는 건데 0.5주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50주를 가진 T는 주주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대표 소송을 할 때는 그러면 내가 제기할 때는 1% 이상을 들고 있었는데 소송 도중에 1%에 미달하게 되더라. 그러면 소송이 자동으로 날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3조 5항에서는 소송 계속 중에 100분의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괜찮다. 소송은 유지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의할 점은 미만이 되는 건 괜찮지만 그렇다고 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주주가 아니지 않느냐. 주주가 아닌 사람이 또 그렇게까지 나서는 것.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결국은 한 주 이상만 들고 있으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유지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옳은 걸 좀 고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C, D도 그렇지만 C나 D가 변론 종결 시까지 유지를 못하면 이게 각하되는 거 아니냐. 아예 주주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카페사가 소송 참가를 하면 그 전제가 없어졌으니까 이 참가가 부적법해지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카페사가 나서질 않았잖아요. 카페사가 나서질 않고 사실 B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C하고 D가 제소 청구를 갑에게 했더니 가만히 있어서 참지 못하고 대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격 요건 1%라는 것을 소송 계속 중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이게 날아가 버리는데 그 전에 갑이
요 소송에 기대 가지고 참가 소송을 제기를 했다. 어디까지나 CD가 B에 대한 이 대표 소송에 이렇게 기반을 한 거죠. 기반을 했다는 뜻에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CD가 중간에 이제 나가 떨어졌다. 그럼 갑이 제기한 것도 이 밑에 것이 흔들하니까 이것도 부적법에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3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 회사가 참가할 시점에서는 원고 주주들이 적법한 원고 적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주주 대표 소송이 확정적으로 각하되게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서 날아가더라도 그게 확정되려면은 또 계속 소송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하 판결 선고 이전에 공동사송 참가가 신청이 되었다면은 이 CD가 날아가든지 말든지 일단 끝까지 선고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적법한 게 아니고 적법하게 유지가 된다. 그죠? CD가 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날아갔네라고 생각하지만 소송 절차에서는 그것도 확정이 돼야 되지. 이제 소각하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는 한 주도 안 가지게 될 때 날아가지만 소송법 관점에서는 확정시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CD 소송에 기대어 있는 갑의 공동 참가 소송도 끝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4. 갑회사가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갑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된다. 네, 이것도 이제 절차법적 문제를 이제 4번에서 묻고 있는데요. 이제 갑회사가 이제 스스로 소송을 안 하고 있다가 주주들이 대표 소송을 하니까 거기에 기대어서 공동 참가 형태로 이제 소송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 상법 제394조는 이제 꼭 주주 대표 소송이 아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그 소송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라 이 감사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회사와 이사는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러다 보니 회사 쪽에 있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공정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고려하에 이왕직이 이사와 조금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감사가 그때는 소송을 대표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이제 4번은 큰 문제가 없죠. 감사가 소송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그대로 해도 된다. 즉 3법 394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라고 할 때 이사는 반드시 현직 이사뿐만 아니라 퇴임 이사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퇴임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는 지금 현직의 대표이사가 퇴임 이사를 크게 잘 봐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관계가 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소송의 공정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으니까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394조 1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자가 된다. 이제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갑회사가 주주대표 소송의 원고로서 참가하려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만 허용된다. 네, 마지막 질문이죠.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법적 원리를 묻는다기보다는 이제 민사소송법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법에 이제 규정이 있긴 합니다. 상법의 규정이 어떻게 404조에 회사는 이제 주주가 대표 소송을 했을 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직접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참가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공동소송 참가도 있고, 보조 참가도 있고, 또 독립 당사자 참가라는 것도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가라는 게 민사소송법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느냐에 관해서 이 지문에서 이제 보조 참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판례에서는 공동소송 참가라고 해서 판결의 모순 저촉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같이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당사자는 누구냐? 회사가 정당한 당사자 아니냐? 근데 왜 회사가 보조로 들어가느냐? 따라서 이 상법 404조에서 말하는 참가라는 것은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는 공동소송 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000-9086 판결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